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문제론과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제, 우리가 사회복지의 대상 그러면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는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론 편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개설이라든지 동기 이론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사회 문제란 뭘까? 적어도 사회 문제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구성원 대다수에게 미쳐야 되고,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 또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의 나약함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구성원들이 만든 제도나 정책과 같은 구조상 모순이라든지, 즉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야기됐을 때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야기된 그 특성을 사회성이라고, 그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는 구성원 대다수에게 미친다는 점에서는 보편성이라고 해서 사회 문제의 양대 요소라고 합니다. 사회성과 보편성. 또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미시적 관점이 있고 거시적 관점이 있는데, 보통 사회 문제는 거시적 관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사회 문제를 바라볼 적에 구성원들의 능력 부족이나 구성원들의 어떤 의지의 미약 등으로 인하여 야기됐다고 보는 것은 미시적 관점인 것이고, 그에 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만든 구조상 모순, 제도나 정책상 모순으로 만들어졌다고, 문제가 야기됐다고 보는 것은 거시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다르겠지만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사회 문제란 한 사회의 다수 또는 일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사회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집단적 행동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사회 문제라고 한다. 자, 거기는 그냥 읽어봅니다. 사회 문제를 미시적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거시적 관점으로 보기도 하는데, 미시적 관점은 능력 부족이나 노력 부족이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미시적 관점, 원인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그들이 만든 사회 정책이나 사회 제도 같은 구조상 모순으로 사회 문제가 야기됐다고 보는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 문제의 특성, 사회적 가치에서 일탈되어 있고 상당수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원인이 자연이 아닌 사회, 즉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수의 사람이나 그 시대, 그 공간을 지배하는 지배층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있어야 되고, 개선을 위해서는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될 때 사회 문제라고 한다. 자, 이런 특징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자연적 이런 현상은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자연재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기능론적 관점도 있고 갈등론적 관점도 있고 또 상호작용주의적 관점도 있고 또 교환주의적 관점도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자, 우리가 먼저 이게 기능론, 갈등론이 나와 있으니까 기능론, 갈등론. 사회관을 보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는데, 기능론에서는 이렇게 단어를 각각 9개를 먼저 나열해 보겠습니다. 기능론에서는 첫 번째, 사회 구성 요소들은 자발적 합의에 의해 각자 서로 할 일을 정하고, 그것을 기능적 조정이라고 합니다. 각자 서로 할 일을 정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상호 의존성, 서로 도와가면서 상호 의존성 또는 체계론적 관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전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언제나 안정적이고
질서가 유지되며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똘똘 하나로 뭉친 하나가 된다. 통합된 모습으로 사유를 보여준다. 이렇게 8개의 단어로 그 사유, 8개의 단어로 그 사유의 구성 요소와 그 사유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회의 문제란 뭘까? 사회의 문제를 기능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일부 구성 요소의 부적응으로 야기되며, 일부 구성 요소가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는 부적응이 곧 사회 문제라고 봅니다. 부적응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일탈이나 또는 탈선이나 또는 반사회적 행동이나 반사회성이나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부적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일부 구성 요소의 부적응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로서 정책적 측면에서는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 모델, 상담이나 가족치료 같은 심리 모델을 통해서 부적응에 있는 클라이언트나 부적응 상태의 사유를 적응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천적 측면, 사회사업적 측면에서는 부적응 상태를 적응 상태로 돌려놓음으로써 적응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바뀌었군요. 정책으로서는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 정책을 이끌어가면서, 그리고 실천 현장에서는 심리 모델인 상담이나 가족 치료 등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던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사회 문제를 보기 때문에 일부 미꾸라지 몇 마리가 꼭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갈등론은 사회 구성 요소의 문제를 더 8가지로 또 한번 나열해 보겠어요. 사회 구성 요소들은 자발적 합의보다는 일방적 강제에 의해서 억압과 수탈만 받을 것이며, 서로 돕기보다는 서로 대립된 관계에서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엎어지기를, 엎어버렸으면 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문어체로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질서가 유지되기보다는 끊임없는 이합 집산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갈등과 경쟁 속에서 또는 이견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열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유의 구성 요소와 사유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갈등주의의 입장에서는 사회 문제를 뭐라고 보냐면, 사회 문제는 일부 구성 요소의 부적응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의 모순, 특히 불평등에서 그 원인을 찾고, 바로 이 불평등, 희소자원의 극단적 양극화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 문제를 가져왔다고 보는 겁니다. 불평등 뭐가 있어요? 불평등에는 빈곤, 박탈, 배제, 실업, 자, 이런 등등이 모두 불평등 구조로 의해서 야기된 사회 문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냐 라고 할 적에
정책적 측면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측면에서는 불평등 쪽에서 없는 쪽을 더 갖게 해줌으로써 기울기를 완화시키면 된다는 거죠. 소득 정책을 통해서. 그에 비해서 실천, 사회사업 쪽에서는 이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는 급진 모델, 사회행동이라든지 혁명 등 방법을 통해서 엎어버림으로써 불평등을 타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너무 길게 어떤 단어가 나올 적에 어느 것으로 답이 가야 되는가를 이렇게 기능론, 갈등론으로 이렇게 접근을 시켜봤습니다. 기능론, 갈등론으로.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교재를 보겠어요. 기능론에서는 사회 문제란 일부가 기능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합의된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사유와 과정이나 결과에서 실패하는 등, 다시 말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어울리지 못함으로써 제 기능을 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일부가 제 기능,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일부가 제 기능을 일부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제 역할을 못해서, 소위 여기 나오는 부적응이 바로 사회 문제이고 부적응이 곧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똑같은 말 나와 있습니다.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은 사회 전체의 기능적 결함이 아니라 일부의 사회체제 일부의 사유와 기능과 사회 통제 기능의 실패.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의 근본적 기능, 거기 보면 셋째 줄, 일부의 원인이 있지 사회 전체의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즉 부적응을 함으로써,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책 보면은 다시 부적응 상태에 있는 이런 그 사회 문제를, 맞으면 부적응으로 인해서 야기된 것을 적응 상태로 되돌려 놓으면 된다. 그래서 거기 사유와 기능을 강화하거나 또는 통제 기능을 강화하거나 재사회화를 시키거나 이런 등을 통해서 정책적으로서는 책에는 없습니다. 정책적으로서는 고용정책을, 실천 측면에서는 심리 모델로서 상담이나 가족치료, 이런 심리치료 등을 통해서 이런 사회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뭐 사회병리론, 사회해체론, 사회변동론, 아노미 이론 등등도 쭉 있는데 그중에 특히 여러분들은 아노미 이론과 차별적 접촉이론 2개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아노미 이론 꼭 가지고 가십니다. 아노미 이론. 그에 비해서 갈등주의, 사회 문제의 원인을 뭘로 봐? 불균등한 분배나 소유로, 불균등한 분배, 불균등한 소유로 인한 갈등, 다시 말해서 불평등을 사회 문제로 본다. 사회 문제의 원인도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갈등주의적 시각에서 사회 문제는 두째 줄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하여 야기된다고 본다. 사회 문제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사회 구조 자체상의 모순, 특히 사회 구조상에 있는 불평등 구조가 문제를 야기한다. 아니면 희소자원의 지나친 불공정한 분배가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보는 것이 갈등론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연히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는 방법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이제 마르크스주의적 표현인 것이고 정책적 입장에서는 갖지 못한 자에게 더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킬 수가 있다. 소득정책. 그런가 하면 실천 현장에서는 그러한 불평등 구조를 타도함으로써 사회행동, 피켓시위라든지 사회행동 더 심할 경우에는 혁명적 방법을 통해서 불평등 구조를 타도함으로써 사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 뭐 가치 갈등론이나 사회 긴장론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상호작용주의를 보시면 상호작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기 뭐게요? 사회 문제란 사유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의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사유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의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다른 집단의 의미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집단 나름대로 행동하는 것을 사회 문제라고 본다. 사회 문제. 사실 이 사회 문제라고 보는 이 상호작용주의는 결국에 다른 집단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다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시대나 그 공간을 지배하는 집단이 또 다른 집단이 그것을 자기들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 문제처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발생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회 문제의 상호작용주의적 입장이 되겠는데, 대표적인 이론으로 낙인 이론이 있습니다. 중요 표시하시고.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사회 문제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상호작용 중에 어느 한 집단이 보여주는 생각이나 행동이 그 사유를 지배하는 집단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인식됨으로써 발생했을 뿐이다 하는 것이 낙인 이론입니다. 그러면 그 낙인 찍힌 그 집단은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지배 집단의 가치관과는 멀어지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심화되어서 그것이 확산되면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낙인 이론, 불도장 이론이 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행위가 사회 지배층이나 사회 통제기관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발생할 뿐이라고 본다. 본래부터 사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해결책은 뭐겠어요? 가치관의 상대화를 인정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낙인 이론의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먼저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이렇게 부적응과 불평등으로 그걸 해결책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고, 나머지 기능론, 갈등론의 문제가 나올 적에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기능론, 무조건 갈등론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상호작용주의에서는 낙인 이론은 뭐 상호작용이론이란 말이 없어도 어쨌든 중요하니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정책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책이론은 앞선 시간에 배웠던 복지국가 이론과 더불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사회정책이론은 복지국가 이론과 더불어서 맞물려서 곧잘 나옵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고, 또 복지국가 이론하면서 한번 또 다시 언어로 우리가 복습을 해봤고, 이제는 이제 본 진도에서 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책이란 산업화 이론. 사회정책이란 산업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 산업화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는 산업화 과정 중에 축적한 자본으로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으로 기술적 결정론이라고도 하고 경제발전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산업화 수준이 일정한 수준이 되게 되면 어느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참으로 묘하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비슷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가더라. 그래서 일명 수렴이론. 이면서 이론과는 관계없이 이념의 종언, 이데올로기의 종언, 이란 말로 쓸 수가 있더라.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어도, 이게 바로 어떤 단어를 할 거니?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비슷한 수준에서 비슷한 사회 문제가, 산업화 문제가, 그리고 비슷한 방향의 해결책이 정책으로 발표되더라. 그래서 일명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 또는 탈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개별적 국가에서는 이것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렇게 나온 것이 밖으로는 마치 한 번에 온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합리이론과 유사하다.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최선이란 존재할 수 없을 만큼의 최선의 대안이 정책으로 발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특히 산업화 과정 중에 발생한 많은 문제에는 가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회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동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교육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곧 사회정책이다 하는 이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양심론. 사회정책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구성원들의 이타심, 인도주의나 이타주의가 모여서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사회양심론, 성선설적이면서 낙관론적 입장의 사회정책 이론이 사회양심론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1급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다음에 사회음모론이 있습니다. 사회음모론. 사회정책이란 사회양심론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를 지금 비판하고 등장하는 거거든요. 사회양심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회정책이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소수 엘리트들의 통제 전략으로, 사회 통제 전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규범을 강화하고 이렇게 주민들을 통제하는 전략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회 음모론, 사회 통제론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혜자를 기득권층으로 전제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보면 엘리자베스 구빈법, 그런 착한 구빈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빈민을 구제한다고 밖에 내세우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착 도시민의 안녕 유지를 위해서 빈민이라고 불리는 많은 노숙자 집단들을 한꺼번에 제거한 사건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되겠어요. 또 유형은 착하게 구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황화 정리, 노숙자 정리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엘리트 이론이 되겠어요. 이와 유사한 것이 엘리트 이론이 되겠는데 이 엘리트 이론도 역시 소수 사회정책이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소수 엘리트들의 사회 개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소수 엘리트들의 사회 개선의 노력 또는 사회 개량의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정책이다. 그런데 특징은 하향적이라는 거죠. 하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트 이론은 물론 사회 음모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무지한 존재로 전제하고 똑똑한 자기들이 방향을 잡아서 끌고 간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트들이 이끌어간다는 이론의 특징입니다. 이런 엘리트 이론을 또 이런 사회 음모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가 되겠어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정책이란 사회양심론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 구성원들이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회 음모론이나 엘리트 이론처럼 소수의 엘리트가 만든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입장이 되겠어요. 부정하는 입장이 돼요. 이들은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이익집단들과 국가 간의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예 여기를 빼죠. 아예 국가를 주로 빼겠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이익집단들 간의 타협의 소산, 협상의 소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명 이익집단, 복지국가 이론하고 있던 이익집단 정치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익집단 정치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는 국가는 단지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이나 조정하는 중립자적 주의만 유지할 뿐이다 하는 것이 다원주의 이론,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 되겠어요. 또 복지국가 이론에서 본 것처럼 조심할 것은
이익집단 정치이론에서는 결국에 이익집단들은 힘을 가진 집단이고 또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자기들만의 특수이익을 고수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이라는 속성을 본다면 사회정책이라는 것이 소유된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 사회정책이 소유된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다원주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되겠어요. 요걸 비판하는 입장과 같은 것이 바로 조합주의가 되겠어요. 조합주의가 되겠는데 조합주의는 다원주의를 비판하면서 현실성도 없는 얘기지 말아라. 사회정책이란 소수의, 무수히 말하는 소수의 유력한, 말하자면 힘 있는 이익집단과 국가 간의 타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소수의 유력한 몇몇 이익집단들과 국가 간의 타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뭐 다원주의처럼 국가가 가만히 있는 뭐 중립자적 주의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도 및 적극적 개입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국가의 주도 및 적극적 개입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러면 조합주의는 대표적으로 노, 사, 정, 협의회 등을 들어볼 수 있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코퍼레티즘이라고 한다. 코퍼레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합주의가 되겠어요. 조합주의. 그런가 하면은 확산이론도 있습니다. 확산이론. 사회정책이란 국제적 모방의 산물이다. 옛날에는 지리적 공간 범위에 가까운 나라끼리 이것은 그 산물. 이것은 일명 전파 이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우리가 다양한 한류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지역복지 실천에 관련된 새마을운동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전파 이론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전파. 물론 우리도 많은 사회복지 정책에 관련된 이런 그것을 외국으로부터 많이 받아들였죠. 일본이나 미국, 독일 같은 데 많이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자 이런. 너 그런가 하면은 시민권 이론. 마샤를 대표로 하는 시민권 이론에서는 사회복지란 또는 복지정책이란 시민권 발달의 산물이다 라고 설정하는 것이 시민권 이론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회민주주의 이론도 있죠. 민주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노동계급의 승리의 전리품. 별 볼 일 없이 여겨지던 노동계급이 자본계급과 투쟁한 끝에 얻은 승리의 전리품이다. 그야말로 선거권이 초기에는 차티스트 운동 등을 통해서 선거권의 노동자에게로 확산을 같이 미미한 걸로 시작을 했겠지만은 이제는 노조 활동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서 노동자 계층이 정치 세력화하고 노동당을 만들고 의회 진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좌파 정당이 활성화되면서 우파 정당이 약화되면서 그렇게 해서 자본계급으로부터 빼든 노동계급의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또는 사회민주 세력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 사회민주주의 이론, 권력의존 이론이라고. 권력의존 이론. 드디어 노동자 계급들도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를 바탕으로 갖게 되는 승리의 전리품을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이론이 사회민주주의 이론, 권력의존 이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손으로 이게 적었던 내용을 이제는 교재를 가지고 확인하면서 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산업주의 이론 또는 산업화 이론이 되겠는데 산업사회에서 발생한 욕구 대응은 산업화로 인해 가능해진 자원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정책의 결정 요인은 산업화로 사회정책은 산업화 진전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발전했다라고 한다. 그래서 4번에 보면은 서로 다른 이념과 문화를 가진 국가들도 둘째 줄 어느 한 점으로 수렴되어 가는 것처럼 유사한 체계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수렴 이론이라고 한다. 5번 기술적 결정론이라고 한다. 이데올로기 종언이라고도 한다. 6번 합리 이론이라고도 한다. 이런 용어들을 쭉 나열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양심론.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착한 마음이 모여 인도주의, 이타주의적 정신이 모여서 바로 이게 사회정책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3번 낙관론적이고 성선설적 문제해결 중심의 시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1번, 3번 나와 있죠. 1번, 3번에서 사회양심론 보시고 바로 이런 사회양심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사회음모론이 되겠는데 사회음모론은 이번에 인도주의나 인정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 및 통제, 노동규범 강화를 위한 엘리트들의 사회 통제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음모론, 사회통제론이라고 수혜층을 기득권층이나 지배층으로 설정한다는 특징을 갖는 것이 사회음모론, 사회통제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엘리트 이론은 사회음모론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지만 꼭 부정적으로 보기는 않고 2번에 있는 것처럼 엘리트들이 사회 개량 개선을 위한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을 무지한 존재로 여기고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불쾌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원주의 이론 또는 이익집단 정치 이론, 다원주의 이론 또는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 되겠는데 사회정책이란 무수히 많은 이익집단들 간의 타협, 설득, 조정, 중재 등을 통해서 만든 정치적 타협의 소산이다. 국가는 단지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이나 조정해주는 중립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다원주의 이론. 그래서 1번, 2번 배경으로 와도 4번, 5번 나와 있죠. 맞으면 3번, 4번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조합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주의 이론은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힘있는 이익집단들과 국가 간의 타협의 소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조합주의 이론입니다. 거기 1번 보시면 사회정책은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사회정책은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소수의 힘있는 이해집단과 몇몇 힘있는 집단과 국가 간의 비공식적, 비의회적, 은밀한 협상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리의 계급투쟁을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고 거리의 계급투쟁을 향이 아니라 지양하고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고 거리의 계급투쟁을 지양하고 그렇죠? 지양하고 자본가 노동자 국가 3자가 협력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체계이다. 일명 코퍼라티즘 3자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트리파티즘에서 3자연합 정치구조로 코퍼라티즘이라고도 한다. 국가의 주도성, 국가의 적극적 개입, 그 조합 엘리트의 정책 요구, 또 이익집단 간의 타협 이런 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 조합주의가 되겠는데 몇 가지 정리했죠? 보시면 되겠고 거기 거리의 계급투쟁을 지양합니다. 저 옛날은 그야말로 폭력 정명과 같은 것은 지양하고 이렇게 만든다. 다음에 시민권 이론이라고 해서는 마샬을 대표적으로 하는데 시민권 발달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민권 이론이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확산 이론이 나와 있죠. 9번에.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 모방의 산물이다. 해라고 해서 일명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일명 전파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사회민주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국가에 대해서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소위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갖게 됨으로써 말하자면 노동자 계급이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고 노동자 계급이 의회 진출 정치 세력화도 되고 노동자 정당이 강해지면서 우파 정당이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사회정책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거는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신마르크스 이론이 신마르크스주의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만 마르크스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은 급진적인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해서 타파하자, 엎어버리자, 전복시키지 않은 데 비해서 신마르크스주의는 급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폭력혁명이 아니라 조합 엘리트주의의 도합 엘리트들의 의회 진출을 통해서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이끌어 가보자 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302페이지로 봤던 사회정책 발달 이론은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288페이지를 적어서 복지국가의 발달 이론과 같이 연계시켜서 복습도 할 겸 해서 보통 문제가 줄 때 같이 병행해서 나오기 때문에 왜 복지국가가 왜 사회정책이 발달하게 되었는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를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는 산업주의 이론, 또 다원주의라고는 이익집단 정치 이론, 또 사회민주주의라는 권력 의존 이론, 이런 이론들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288페이지와 302페이지를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회정책 결정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책 결정 이론. 자, 사회정책 결정, 정책 결정 이론입니다. 사회정책 결정 이론에서 정책 결정 이론이 되겠는데, 이 사회정책 결정 이론이 이렇게 크게를 이렇게 이상적 모형과 현실적 모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 모형은 우리가 합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합리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상적 모형은 합리 모형이라고 하는데, 합리 모형은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을 전제합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냉철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치의 빈틈도 없는 합리성, 절대적 합리성을 구사하고, 그리고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의 존재이고, 또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최선의 선택만 하게 된다는 존재로 인간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 같은 존재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이상적 모형. 우리가 보면 꿈꾸는 얘기하고 있죠. 신의 경지를 넘어서는 것처럼 꿈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상적, 누구나 그런다고요. 규범적, 연역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성이 없다고는 않겠지만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상적 모형이라고 하는 합리 모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현실성을 찾아보자 하는 정책 결정 모형을 싸잡아서 현실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만족 모형, 또 점증 모형, 또 그러면 혼합 모형, 또는 뭐 최적 모형,
또는 쓰레기통 모형, 또는 쓰레기통 모형에서 파생된 공론 정책창 모형, 뭐 그래도 공공선택 모형 등등 많은 이론들,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분석한 정책결정 모형은 이 총칭해서 그냥 현실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 물론 다 현실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 정책결정자 혼자 결정하더라. 제한된 합리성,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혼자 결정하는, 혼자란 말을 이렇게 주관적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자기 혼자 정책을 결정하더라. 그렇게 해서 합리 모형의 문제점인 비현실성을 타파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 모형은 도대체 정책 결정자 혼자 정책을 결정하면서 자기 수준에서 볼 때 만족할 정도로 했는데 만족을 어느 누구나 납득이 가게끔 설명하지를 못했어요. 만족의 과학화에 실패했다 하는 것이 만족 모형이 되겠어요. 자, 하나 볼까요? 거기 보면 만족 모형, 합리 모형 보면 2번에 합리적 경제인, 또 절대적 합리성, 전지의 인간,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와 있고, 만족 모형, 사이먼 마치가 제시했던 형태론적 의사결정론의 입장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3번, 2번의 두째 줄,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3번 주관적 합리성을 추구하고, 이 말은 정책 결정자 혼자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되 다 좋았으나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했는데 문제는 만족이 뭐냐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점증 모형은 정치적 타협성, 말하자면 다원주의 사협처럼 정치적 합리성, 무수히 많은 이익집단들 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정책 결정이 되더라. 그들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조금씩 고쳐가면서, 그래서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조금씩 고쳐가면서 정책 수정해 가더라.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결국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지 않냐. 기존의 것을 조금씩 뜯어 고치는 부분적이고 그리고 점증적인 이런 것이 있다 뿐이지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다원주의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점증 모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점증 모형 보시면 린드브룸과 율다브스키가 제시한 모형으로 정치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3번에 보면은 대안의 선택은, 4번에 보시면 대안의 선택은 종래의 것보다 점진적, 부분적, 순차적, 약간의 상황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6번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호남 모형은 합리 모형, 왜냐하면 호남 모형은 종합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종합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합리 모형 플러스 점증 모형, 다시 말해서 절대적 합리성 플러스 정치적 합리성으로 정책 결정을 해나간다 하는 것이 호남 모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큰 틀, 기본적인 정책 결정은 100, 합리 모형의 절대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되 세부 프로그램이나 세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알아서 어떤 것은 120,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180 이렇게 해서 부분적인 프로젝트는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더 하기도 하고 덜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 결정해 가더라 하는 것이 호남 모형이 되겠어요. 엣지 오니가 제시한 걸로서 거기 1번에 보면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절충한 제3의 접근 방법으로 종합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부분적 결정은 소위 점증 모형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자고 하는 것이 호남 모형인데 결국에 두 이론을 합친 거기 때문에 독자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최유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초합리성까지 가미한 거시적인 모형이며
질적 모형의 성격을 갖는 것이 바로 최유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드로우가 제시한 건데, 그러면 거시적 의사결정으로서 소위 양으로 수량화할 수 없는, 왜냐하면 초합리성이라고는 존말보다는 꿈자리가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거시적 모형이민 질적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드로우의 최유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잘 나온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 이렇게 되겠는데, 근자의 정책창 모형과 더불어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통 모형은 불확실성의 속에서 불확실성을 조직화된 무질서라고 표현했는데, 불확실성 속에서 아주 우연히 4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정책이 결정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인데, 이 쓰레기통 모형에서 파생된 것이 킹던이 제시한 이 정책창 모형이에요. 정책창 모형은 4요소 대신에 정책창 모형에서는 세 개의 흐름이 모였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연히 정책 결정의 요소가 만났을 때 정책이 결정이 되더라.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4요소를 설명했고, 정책창 모형, 흐름창 모형에서는 세 개의 흐름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거기 코엔이나 마치 올센이 제시했는데, 불확실성이 높은 조직에서 2번 조직화된 혼란 상태를 전제로, 3번 우연한, 거기 보면 그냥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줄 끝에 네 요소의 흐름이 서로 다른 시간에 우연히 동시에 한 곳에 모여질 때 정책이 이루어지더라. 우연, 모임 이런 걸로. 바로 거기에서 파생된 이론이 1980년대에 나왔던 84년에 나왔던 킹던의 정책창 모형인데, 또는 흐름창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흘러다니던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이 우연히 모이게 됐을 때 정책이 발표되곤 하더라 하는 이론이 정책창 모형 또는 흐름창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많은 정책 결정 이론 모형도 존재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좀 많이 꼼꼼한 것이니까 이 정도 가지고 접근하시면 문제 풀 때는 큰 하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정책 형성, 집행, 평가, 정책 형성의 전 과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